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해드린데요. 오늘 또 아침부터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ICBM하고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 중에 이 ICBM은 이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는데 정상으로 비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합참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ICBM의 비행거리는 760km, 고도는 1920km, 그리고 속도는 마하 34.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ICBM 발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먼저 있었어요. 7시 40분에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걸 발사하고 나서 1시간쯤 뒤인 8시 39분에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이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요, 330km에 약 70km 고도는, 그리고 속도는 마하 5. 자, 그러니까요, 이 장거리 미사일이 이 비행거리가 이제 한 2배가 넘어요. 760km. 그리고 고도는 뭐 무려 아주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은 70km인데 비해서 1920km. 그리고 속도는 3배, 마하 15.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이 했는데, 이 상황 발생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오늘 회의는 이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이 NSC 회의에 참석해서 관련 상황을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지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북한이 도발 수위를 굉장히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 채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또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NSC 상임위원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 또다시 도발한 거, 이게 굉장히 참 또 이례적인 건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 중대한 위반이고, 그리고 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 방어 훈련은 지속한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하고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를 개탄하고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미국 전문가에 의하면 어제 하루만 이 쏜 미사일이 말이죠. 거의 뭐 이 1000억에 가까울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북한이 수입하는 쌀과 거의 맞먹어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낭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도발, 그야말로 이제 북한 주민의 이 민생을 갖다가 이제 저버린 그러한 김정은의 행보.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말이죠, 내면적으로는 마치 민생을 챙기는 것 같은 행보는 보여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생을 파탄내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러한 민생 파탄, 그리고 이 무모한 핵 미사일의 고도화, 이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는 더욱더 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유엔 제재가 2016년부터 본격화됐는데요.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더군다나 지금 외환안에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핵 미사일 고도화할까만 북한의 모든 예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서는요, 더 강한 비판이 제기될 것 아니냐. 그리고 더 강하게 유엔 제재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ICBM, 이번에 이제 ICBM까지 발사한 거는 그만큼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거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요, 올해가 7번째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발사한 것은요, 2단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는데,
정상 비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이 이제 일본 당국에서 나오는 그 이 보도도 그렇고요. 우리 합참에서의 분석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 이것이 하나의 절박한, 즉 좀 대화를 하자, 이런 절박성을 보내주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또 이례적인 해석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결연하게 대응하고 결연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놨고요. 자, 박진의 경우에는 자,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미사일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실패는 했지만요, 오늘 도발한 이 미사일은요, 현재로서는 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이 우리 당국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제 상시화되다 보니까 최북단에 있는 고성군, 지금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성군에서는요, 민방위 경보, 그리고 대피시설 점검에 나섰다. 11일까지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자, 대피시설은 한 40개 정도,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6개, 그리고 경보시설이 30개 정도 되는데, 자, 이런 점들을 전부, 이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또 울릉도도 어제 이 도발이 이런 공습경보 하달했는데 어제 울릉도 공습경보 하달과 관련해서 결정적 이 고쳐야 될 이 에러는요, 실수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정신 이 기강 근무 상태에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울릉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야 되는데요. 울릉도 군 공무원들이 먼저 도망 다녔어요. 먼저 자기네들끼리 피습했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고성군에서는요, 이 울릉도는 이제 뭐 이런 위협에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디다고 할까요? 또 이런 그 좀 숙달이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고성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러한 이 북한의 도발을 뭐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북한 도발이 계속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훈련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 그 다음에 이 교육,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매뉴얼을 점검을 해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도 사실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책임 회피하고 떠넘기고 무시하고 또 이 근무 상태도 불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복합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성군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태원 참사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내용이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김건희 여사는 2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얘기인데요. 김건희 여사도 2일 한 서너 군데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을 한 것으로 지금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10대 고등학생 빈소가 있는 이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사고를 본방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장례식장도 찾아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중환자실도 방문해서 현직 장병의 가족을 위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1일 날 내외가 함께 서울광장을 방문해서 조문한 이후로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혼자 단독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하는 그런 행보를 가졌다는 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 이제 하도 많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복합 위기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의 대응, 또 물론 이 대응이 하려면 우선 이 상부에서 이 고위 정책 결정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현장 경찰에서
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 보고 채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보고 채널이 무너지니까 대응도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 자, 10시 그러니까 지난 29일 날 토요일 날 밤 10시 15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고는 6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압사를 하니 경찰이 출동해달라. 이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게 11번 신고가 들어왔는데 4번만 현장 출동하고 7번은 출동을 안 하고 전화로만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우선 위기 징후의 가장 큰 이 경찰의 실수죠. 잘못된 대처인데 더 잘못된 것은요. 이 보고가 굉장히 늦어졌다. 그래도 대통령 보고는 제대로 됐어요. 대통령의 최종적인 보고는 11시 01분에 이루어졌습니다. 38분 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행안부 장관 보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행안부 장관 보고 리스트 유사시 이런 비상사태 때 보고하려면 쭉 행안부 내부에 이제 문자 발송할 때 또 전화할 때 이런 보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이 넘버원 1번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행안부 안에 있는 이 보고 리스트에 아예 장관이 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은요. 1시간 4분이 지난 11시 19분에야 보고가 됐습니다. 정식적인 보고는. 물론 그 전에 이 소방방재청에서 중대본에서 내놓은 상황실 문자를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직보는 11시 19분에 받았다.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찰청장의 보고는요.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00시 5분에 받아요. 그리고 직보는 00시 14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할 경찰청장이 맨 나중에 그것도 거의 2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고 행안부 장관은 1시간이 넘어서야 받고 그나마 대통령은 38분 뒤에 보고를 받고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보고치 제가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통령하고 그래도 장관은요, 언론 보도 전에 알게 돼요. 언론 보도는 11시 37분에 37분. 그런데 이제 이 경찰청장은요, 언론 보도 후 거의 뭐 한 3, 40분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경찰의 현 주소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용산서장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청 상황관리관, 용산서장은 이임재 총경이고 이 당시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은 유미진 서울경찰청의 인사교육과장 총경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그야말로 이 상황관리를 잘못했다, 소홀히 했다. 그래서 대기 발령 조치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수사를 의뢰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청에서 재정 담당관이었던 임현규 총경을 신임서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용산서장은 어디에 있었느냐?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었어요. 촛불행동.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제 그 삼각지를 거쳐서 대통령실 앞까지 이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용산서장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청하는 이 촛불 행진에 대한 통제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시비할 게 없죠. 당연히 촛불 행동 통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행사가 밤 9시경에 삼각지역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용산서장의 경우에는 또 이 경비과장, 정보과장이 간부들하고 함께 현장을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 집회와의 충돌 우려도 있고 여기까지는 뭐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6시부터 112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4번씩이나 지금 그러니까 현장 이 압사 사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무려 지금 9번씩이나 지금 112 신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받았어야 되고 보고를 받고 나서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출동은요. 10시 15분에 있었는데 10시 17분에 현장 출동을 했는데 이 경찰서장이 서울청에 보고하는 데는 1시간이 넘어서야 보고를 해요. 1시간 한 2, 30분이 지나서.
그리고 서울청장도 그것도 전화가 한번 갔는데 서울청장 전화를 바로 못 받고 11시 36분쯤에 1시간 한 25분 지나서 이 미스한 콜을 갖다가 다시 리턴해가지고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 이 경찰청이 서울청의 보고가 1시간 이상 늦어진 거, 이거는 기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기동대가 또 있었는데, 용산 서 안에 이 기동대가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 기동대는요,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투입을 하는 겁니다. 11시 17분.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지휘관은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태원 이 사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각지 통제 플러스 알파니까 이건 삼각지 통제보다도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압사라는 보고가 신고가 6시경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용산서장의 이 법률 책임은 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해당 용산 파출소에서는요, 지금 상당한 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 파출소의 경찰관이 C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현직 경찰을 그야말로 파출소 경찰관인데,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그런 고위 경찰관을 언론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듣는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이 계급 가지고 이럴 때는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찰관은 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 방송국에 뛰어다니면서 인터뷰할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태도다.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청에, 그러니까 25일 날, 29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25일 날 5일 전에 기동대를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동대가 오지 않았다. 기동대만 왔어도 흐름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동대를 요청했을 때, 서울청에 요청했는데 그때 좀 답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답은 없다고 들었다. 이러면 이러기 때문에 서울청도, 서울경찰청장도 상당한 이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일날 파출소 직원은 이제 22명, 그리고 파견 나온 경찰 한 100여 명인데요. 주로 성범죄,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분은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부터 사고가 나기 전까지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 112 신고 말고서도요, 70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신고가 떨어져 가지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바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생각할수록 이 기동대가 오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에 이제 언론 기자회견에서요, 지금 이태원 파출소가 마치 큰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 같이 이 언급을 한 거, 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지만은 억울하다, 이런 심정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인파 관리가 안 된 거, 이건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인파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안 한 거는 도대체 또 누구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런 거를 예측하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한 거는 그 위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위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책임 문제 때문에 이제 수사를 의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뭐 뒤늦게 뭐 책임 추궁한다고 이게 그야말로 150여 명, 300여 명이 그야말로 사망하고 이제 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 이제 오늘 또 이 SNS를 올렸어요.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올린 내용을 보면 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CCTV 영상에서 저와 친구가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그날 밤 9시 50분으로 확인이 되었다. 교통카드도 제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었고, 그 외에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왔다. 이제 코난놀이 좀 그만 좀 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만 더 이제 일종의 이제 미담 사례인데 러시아인이 사망한 러시아인이 이번 사고로 이제 숨졌어요. 박율리아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려인 3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인 3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 시신 운구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하네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번에 9개국 14명의 외국인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요, 왕복 항공권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직항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 이영애 씨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비용을 700만 원이 좀 모자라서 발을 동동 걸리고 있는데 이 기여금을 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헌금이죠.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영애 씨가 한국장애인복지재단 문화예술 분야 자문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영애 씨가 이 기여금을 헌금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이거는 칼럼입니다. 김창균 칼럼인데요. 저도 종종 인용을 하죠. 논설 중앙인데 제목이 이태원 참사 왜 못 막았냐고 비판할 자신은 없다. 본인도 언론이지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차례에 걸쳐서 신고, 묵살한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명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반박도 있다. 그리고 일방통행 안 한 거, 그리고 통제하지 않은 거, 이런 건 아쉽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능했다는 인재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얘기들을 비판들은 충분히 사고가 터진 후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자기도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이것을 지휘하는 경찰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가 섣불리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당시 현장 상황이 여전히 안개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응에서 몇몇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누군가는 옷을 벗게 되고 사법 처리 대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들을 역성 들며 감쌀 생각은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만일 내가 그때 현장 치안을 맡은 책임자였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자신은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섣불리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오찬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